저는 1분기부터는 반도체는 이제 모아야 된다. 이렇게 반도체는 파시면 안 된다. 섣불리. 카카오, 네이버 그런 주식들은 이제 3월, 4월 이런 순서로 이제 사면 되겠죠. 자, 주식이 유망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 좀 사고 올해 유망 섹터 이제 뭘로 보시는지. 네. 이 섹터는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긴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빠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이제 1월 달 지나갔기 때문에 뭐 3월에 사야 될 주식이 있고 5월에 사야 될 주식이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반도체 좋아지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반도체 부분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TV 가전도 있고 반도체도 사업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가 제일 크죠. 근데 반도체 이쪽이 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삼성전자가 그게 이제 2009년 이후로 처음 적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13년 만에 이제 적자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도 감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감산 뉴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감산을 하고 있는데 공표하는 감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은 그럼 대표님 2분기부터 바로 좋아지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업황이나 실적은요 2분기까지 나빠집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건 3분기부터 좋아집니다. 반등하는 건.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반도체 주식은 업황이랑 정반대로 간다. 사이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낙폭이 크고 그리고 제일 나쁠 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부터는 반도체는 이제 모아야 된다. 이렇게. 1분기 때는 반도체를 모아야 된다. 빠질 때마다 모으고 아니면은 어쨌든 요새 이제 인버스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반도체는 파시면 안 된다. 섣불리. 이미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좋아지는 섹터들은 중국 소비 관련한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을 했거나 또는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의류업체도 있어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MLB라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이런 브랜드들도 뭐 중국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화장품은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브랜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보다는 뭐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점 이런 쪽도 수혜를 차차 받을 거. 중국에서 의류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FNF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MLB 종목명을 말씀드리기가 저기에서 이제 그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현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매장도 뭐 처음에는 뭐 100개에서 시작했다가 엄청 많아졌다. 8,900개까지 갔고요. 1,000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금리가 정책 금리는 뭐 3월이나 5월에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는 걸로 금리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정책 금리는 뭐 연말 정도에 내린다고들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어쨌든 멈추는 것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데 그게 3월에서 5월이면 시중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완연하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최대 피해주였던 인터넷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들하고 부르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네이버 실적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은 실적 나빠진 거에 거의 2배로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이제 3월, 4월 이런 순서로 이제 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수혜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보면은 꼭 그런 소비주 말고도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거라든지 음원하는 거,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도 중국에서 다시 한한령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제 비자 문제로 서로 약간 신경전을 마지막 남은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비자 풀겠죠. 이제 중국에서 피크아웃, 코로나 피크아웃 한 거 다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곧 뉴스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중국도 우리나라 이제 보복 비자 정지시킨 것도 다 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드라마 트는 것도 다시 늘어나잖아요. 점에서. 이거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지금 주변국들에 대해서 유화책을 피고 있어요. 다 미국 위주로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유화책을 피는 게 제일 쉬운 것들이 그런 부분들부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 가서 이제 공연도 다시 재개가 될 수 있고 하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풀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뭐 게임 일부 게임 그 다음에 콘텐츠 중에서 드라마 제작사 뭐 카툰 관련주 그 다음에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엔터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지금 3단계까지 잡으셨는데 또 그 다음 단계가 있나요? 1단계 반도체, 2단계 중국 소비에 관련된 3단계가 이제 성장주 쪽.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랑 ISM 제조업 지수가 돌 수도 있다. 1, 2분기 중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돈 거 확인하시면 그때는 이제 화학주 이런 것들도 공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작년에 적자 났어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다 적자 났고요. 네. 적자 났는데 회사가 브랜드 있고 네. 기업 가치가 좋은 애들은 그럴 때 사셔야 돼요. 굉장히 뭐 마진 스프레드 좋고 뭐 정유 마진 최저 이럴 때 사는 거는 위에서 사시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할 때 사셔야 크게 먹죠. 일부 화학주들, 순수 화학주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스판덱스 하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의류 소비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이제 그런 주식들이 또 돌아가면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4개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은 개인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10개, 20개 사다 보니까 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딱 한 5개? 이 정도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네. 이게 하나에 잘못 물리면은 이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 서로 베타가 다른 거. 아까 얘기한 화학주는 가치주죠. 그리고 성장주는 뭐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죠.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면 어떨 때 이게 오르고 어떨 때는 이게 오르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 계좌의 반 정도는 빨간색으로 막 하고 요건 안 오르는데 그렇다고 팔면 안 되거든요. 딱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분기, 2분기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학주는 아까 전에 3분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4분기는요? 4분기는 이제 잘 예측이 안 돼요. 이렇게 네네. 경기 보면서 이제 해야겠어요. 4분기는 네, 2분기, 3분기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섹터별로 대형주만 좀 편하게 여쭤보면 반도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1분기 가장 빠르게 이제 접근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단기간에 어쨌든 많이 좀 올랐잖아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반영이 됐죠. 일부 반영이 된 게 이제 일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로 한 7조 가까이 사면서 반도체 위주로 쓸어 담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거는 2021년 1분기, 2분기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닝을 사상 최고치를 내는데 그것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그랬어요. 그때 외국인들은 이미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철저하게 반도체 주식은요. 하이증권의 송명섭 위원이 굉장히 잘 보시는데 큰 사이클을 그분이 항상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보지 말고 그냥 경기지수랑 똑같이 간다. 그래서 ISM 제조업지수랑 이거랑 똑같이 가니까 그거 돌 때 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게 20년간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기가 돌아선다고 생각하면은 일부 트레이딩은 할 수 있죠. 트레이딩은 할 수 있지만 제일 그래도 확률이 높은 전략은 뭐냐. 만약에 빠진다. 네, 예를 들어서 FOMC에서 더 세게 얘기해가지고 시장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1월 달에 잘했으니까. 그래서 2월 달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사야 되는 거죠. 네, 사야 되는 스탠스로 가야지 역시 안 좋아 이러면서 그때 가서 파면은 약간 이제 포모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얘기하셨던 게 이제 성장주에서 인터넷 얘기해 주셨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실 또 바닥을 찍고 한 다음에 또 많이 올랐단 말이죠. 바닥 대비해서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세요. 네. 보면은 아직도 고점 대비 30-40% 이상 빠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고점을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는 쪽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저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기관 투자가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오버웨이트를 해서 예를 들면은 시장 비중보다 완전히 베팅을 해가지고 여기가 뭐 전체 지수를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2분기부터 그때 봐서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왜 그러면은 조금씩 늘려나갔냐. 우리가 작년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거의 안 가져갔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왜냐면은 이게 금리가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희도 스탠스를 바꾼 거거든요. 연말에. 근데 이제 아까 금리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작년에 실적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광고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 동안에 집에서 게임 많이 했고 많이 했죠. 예, 코로나 걸렸을 때부터 뭐 검색도 많이 하고 뉴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쪽 섹터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프리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작년에 내내 영향을 미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다 역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익을 다시 또 봐야죠. 우리는 그걸 다 지나온 거고 이제는 올해 내년 걸 봐야 되는데 올해의 이익 전망치를 제가 보니까 약간 올라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에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보니까 20%대 영업이익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익 턴어라운드 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금리에 피해를 받았던 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금리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좀 주가가 괜찮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장주에서 좀 여쭤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이제 빅테크에서 인력 감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 비용 축소로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빅테크에서 또 돈을 쓰는 곳도 있나요? 돈을 막 더 투자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시장에 많이 반영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빅테크 애들은 되게 시장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잘 반영하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는 사이클에 있는 데들은 빅테크 먼저 얘기하면은 뭐 엔비디아도 빅테크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들 서버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런 쪽들은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AI가 요새 이제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거 돌릴 때 이제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이따 혹시 질문 나오면은 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지금 바로 그 다음 질문인데. 그래요? AI 로봇주. 네. 요즘 급등이 이제 심상치 않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반영된 거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테마잖아요. 테마인데, 테마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애도 테마라고 될 수 있고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테마로 엮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진 않아요. 테마에서 정말 10배짜리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되게 초기에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는 뭐 이제 지금 막 따라잡기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큰 산업의 이런 업종의 변화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테마를 나누라고 말씀드린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나 수주나 이익이 안 따라오는 테마는 나중에 오른 만큼 빠집니다. 그렇죠. 네, 다 제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 원전 관련주나 수소 관련주. 자, 수소가 막 테마했을 때 저희는 전혀 안 따라간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기차는 글로벌리 한 600만 대, 700만 대 팔리는데 수소차 전 세계에 얼마 팔리는지 아시나요? 2만 대 팔립니다. 2만.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1등이고요. 2만 대? 예, 수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작네요. 너무 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로 그냥 끌어당겼죠. 예, 미국에도 수소 저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콜라라고 있었죠. 예. 니콜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거의 80 몇 프로 빠졌죠. 90% 빠졌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테마로만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테마가 아닌 것들은 실제 매출이 나오고 수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방산주는 테마가 아니에요. 실제 수주가 급증했고요. 실제 그게 매출이나 이익으로 다 꽂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은 AI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가 그러면은 단순히 기대만이냐 아니면 실제 돈을 벌 거냐. 여기 기존은 돈을 벌 거냐인데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AI GPT가 처음 나온 게 작년 11월 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 반, 3달 됐네요. 이제 3달 됐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모델이 가입자가 많아서 적자가 나더라도 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빨리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태우는 데가 있는데 챗 GPT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갈 것 같아요. 가입자가 1,000만 명 넘었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최단기간 가입자가 가장 빠르게 급증한 이런 섹터로 뽑히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뉴스에 따르면 과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버전 같은 경우는 과금을 뭐 44불로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과금을 해서 좀 더 전문가 모델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죠. 3달 됐는데 3.5 버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갈 거고 일부러 그게 보여준 우리가 저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 맛배기로 보여준 게 데이터가 2001년 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 것까지만 가지고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검색 엔진이 없다 보니까 있긴 있죠. 있는데 빙이나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약하니까 구글한테 다 뺏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이 많은 거고 구글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곧 모델이 또 나올 겁니다. 시장에 소개가 안 된 거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알파고가 그 바둑에서 이겨가지고 한 게 벌써 4년 5년 됐거든요. 그때도 주가가 올랐어야죠. 근데 그때는 왜 안 올랐냐? 이거는 우리 이렇게 잘해.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이걸 어디다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둑 두는 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실적이 없는 약간 퍼포먼스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맛배기였죠.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제 광분을 하는 거죠. 이거 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뭐, 이제 질문 치고 하면은, 영어로 치면은, 거의 뭐, 리포트도 써주고, 그리고
코딩도 해줘요. 네. 예, 단순한 코딩도 다 해주고. 그리고 그게 되게 방대한 양이고 많은 걸 찾아서 집대성해서 보여주고 했는데 3초 걸리더라고요. 최대 걸린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의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의 AI잖아요. 근데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은 안전하게 미국에, 근데 그게 오픈 AI는 상장이 안 돼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몸집이 공룡이라서 거기에 조금 들어간 거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뻥뻥 오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인식을 좀 바꿔서 AI를 많이 쓰게 될 때 어부지리로 수혜를 받는 애가 누군가를 찾으면 되죠. 반도체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인데, 정답입니다. 그 중에서 네. 더 많이 받는 건 GPU.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죠. 네. 네. 제가 뭐 한국 주식은 뭐 말을 못 하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섹터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챗GPT 너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요. 그걸로 해서 치면은 사실 이게 엄청난 양의 리소스를 가져다가 보여줍니다. 3초 만에 보여주려고 그러면은요,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걸로 보여요. PC를, 전 세계 PC를 다 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버를 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저라고 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하잖아요. 애저에 있는 거기서 엄청난 데이터를 긁어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뭐 1000만 명, 2000만 명 가입해서 그렇지 만약에 10억 명 이상 그걸 쓰면은 아마 서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려고 그러면은 서버 관련한 반도체, 아까 말씀하신 서버 반도체,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더 투자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적으로 지금 연산의 속도를 올려야 되는 거는 결국은 GP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섹터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오른 거 따라가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미로 말씀드리면 서부 시대에 미국에서 서부로 보내려고 거기 금광이 많다고 이제 좀 얘기를 해서 실제 금광이 있었지만 그래서 고 웨스트 해가지고 다 금광 캐러 갔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돈 버는 거는 결국 리바이스죠. 그래서 리바이스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청바지 회사가 뭐 그런 회사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미국 주식은 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해서 하셔서 방금 언급된 거 왜 그럼 미국 주식은 좀 어떤 걸 좋게 보시는데요, 올해? 사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미국 주식이 뭐 그만한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너무 버블이 심했고, 너무 버블이 심했고, 그 다음에 실적을 기반으로 했지만 실적도 망가지고 있고, 어닝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봤을 때 그래도 충분히 빠졌거나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그런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 뭐 TSMC도 더 미국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뭐 ASML, TSMC 이런 장비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AMD 같은 것도 CPU를 만들잖아요. 인텔하고 이제 AMD 같은 경우도 서버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 많이 빠져 있는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빅테크 쪽에서는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빠진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공략을 해도 되니까 아까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아까 반도체 쪽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되게 한 방향으로 쏠리고 좋을 때는 다 너무 좋다 그러고 나쁠 땐 나쁘다 그러는데 캐시우드를 막 한동안은 그러니까 신처럼 이렇게 받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평가가 극명하게 나뉠 수 있다니. 그렇죠. 아크의 뭐 ETF들 많잖아요. 역발상으로 가야 됩니다. 아크 ETF 저는 뭐 연초에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딴 데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돈나무 언니 뭐 이래가지고 되게 욕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과하면은 결국은 충분히 빠졌고 그분이 이상한 잡주를 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좋은 주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있는 것들을 다 박아놨는데 그것들이 많이 빠진 거죠. 결국은 그중에 핵심이 테슬라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래도 실력이 굉장히 있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잠깐이긴 했지만 오렌 버핏과 비교가 되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2020년에는. 그렇죠. 아무런 뭐가 없는 사람이 비교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 근데 언급하신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요, 저는 좀 빨리 돌아섰어요. 그래서 테슬라 이제 작년 연말부터는 좀, 이거는 진짜 나쁜 거가 한 3, 4개 있었는데, 나쁜 게 5개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5개 정도 나쁜 것들 제가 한번 다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꼽아보면은, 일단은 대주주 문제가 제일 심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트위터 산다고 자기 주식 다 팔고 있는데, 대주주가 파는 주식은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테슬라니까 그래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
마루티 차가 좀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에서 안 팔리는 락다운까지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격 인하한다 마지막에. 근데 4개까지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이게 테슬라 끝났다. 그러니까요. 이미 뭐 많이 빠졌지만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4가지 다시 반복해서 한번 지금 보면은 네. 다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어떻게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식을 팔 만큼 팔아는 것 같아요. 네. 트위터 인수는 이제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트위터의 경영에 너무 올인하면은 테슬라 경영 누가 하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CEO 전문 CEO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도 곧 임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발 빼고 이제 테슬라나 이런 쪽 돈 버는 쪽에 이제 다시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중국에서 테슬라 차가 안 팔리고 재고가 급증했던 이유는 코로나 락다운도 있어요. 근데 그거 풀렸죠. 첫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격을 낮췄지.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은 상해 공장이 이제 테슬라 전체 공장 중에 제일 큽니다. 지금 75만 대, 100만 대까지 갈 건데, 작년 가을에 25만 대가 캐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캐파 늘어날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꺼번에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25만 대가 쏟아져 나오니까 네. 재고가 충분하겠죠.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팔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을 낮췄더니 수요가 2배로 늘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고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가격을 낮췄으면은 셀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가격을 낮추는데 테슬라의 배터리의 가격 하락 속도도 그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생산을 시작한 4680이라는 배터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건전지보다 커요. 한 5배 정도? 이 정도 큰 겁니다. 네. 네, 그거를 4680을 새로 공장 지어서 했는데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게 이제 원가가 기존 배터리보다 한 40%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네. 40%죠.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게 반토막 나면은 테슬라가 가격 낮출 수 있는 거죠. 네. 4680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가 무지 좋다 이게 아니라 나빴던 것들 다 따져보니까 다 거꾸로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주가를 $100까지 떨어지게 네. 만들었던 요소들은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이 정도 반등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쇼쳐야 된다 또는 뭐 다 반영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주가 보고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연초부터 계속 이런 생각은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러면은 잘 팔리는지 판매량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GP 마진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이제 좋게 보는 분과 나쁘게 보는 분이 이제 극명히 좀 다르게 있긴 한데 좋게 보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그렇죠. 소프트웨어 회사다. 자율주행의 미래로 가는 회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반대편의 분들은 자율주행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뭔가 좀 어느 정도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FSD는 네.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좋게 보죠. 그리고 채택 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서비스를 하는 데가 사실 미국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하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을 찍어 놓으면은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이제 신호 받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안 되죠. 한국은 그렇게 하면 왜냐면 지도 맵이 완성이 안 됐고 그것도 교통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 프로그램 파는데 1,5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이 정도 팔거든요. 자율주행 모듈 자체를. 근데 그게 사실상 그게 다 이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분기에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벌었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아주 조금 버는 거죠. 네네. 이제 5천억.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굉장히 낮다면서요? 굉장히 낮은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채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마진이 또 좋아질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되게 유리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이 점점 가는 거가 이제 가게 되면은 테슬라는 또 거기다가 얹어서 할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뭐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위성을 띄우고 위성 사업하고 이런 우주 사업하는 이유도 사실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쭉 가다가 미국은 넓은데 네. 통신망 버라이즌에서 AT&T 옮기다가 뻐건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네. 위성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진출한다고 뉴스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그림이 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의 DNA와 빅픽처와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욕만 먹었잖아요. 보시면은 아 이런 보관들이 이제 슬슬 하나둘 이제 눈에 보이겠구나. 왜냐하면 챗GPT도 안 보이다가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광분한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봇 얘기 좀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로봇은요. 이게 속도는 느릴 수 있는데 로봇도 있어요. 뭐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로봇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몇 개가 될 거는 일단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면은 지금 서서히 보이는 게 서빙 로봇들이 좀 서서히 보이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보면은 국밥집에 국밥 끓이는 것도 로봇으로 하고 치킨 이거 튀기는 거 이거 로봇으로 하는 데들이 직접 가서는 잘 안 보이는데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뉴스 검색을 늘 하고 기업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죠. 그래서 뭐 기업 이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뭐 치킨을 누가 굽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있어요. 교촌치킨이 이제 우리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교촌치킨과 어떤 회사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 치킨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기사 보니까 3개 정도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치킨의 나라죠. 치킨의 나라잖아요. 치킨의 나라인데. 근데 매장이 뭐 작은 자영업자들은 그 기계값이 비싸요. 한 뭐 5천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못 하겠지만 뭐 길게 보면은 이 많은 치킨의 매장에 우리나라 인건비 계속 올라간다고 그런데 알바생 뭐 반 0.5 뭐 이렇게 줄이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갔는데 저기서 치킨 로봇이 튀기고 있네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일단은 교촌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치킨 로봇은 힘들다고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뭐 우리가 대단한 거 예측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빨리 찾았고 치킨은 어떻게 보면 뭐 자율주행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단순 반복적인 거니까 놓고 뭐 하고 정해진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매장이 몇 개인지 그 중에서 한 뭐 30%만 쓴다고 뭐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어닝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실체 있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감속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협동 로봇이 이제 관절이 이렇게 5개 정도 있으면서 꺾이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집었다가 옮겨서 놓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놀 때 쾅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놀 때 굉장히 무거운 거나 이런 것들 지링 하면서 감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토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다 이미 이제 주가들이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네.